그럼 과연 누가 이 파산의 우선순위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중앙은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자율 조정과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상황에 따라 돈을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를 통해 시장을 관찰하고 돈의 유통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즉 통화량을 통제합니다. 뉴스에서 금리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리를 인상한다 또는 동결한다와 같이 금리, 즉 이자를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에 있는 경우 내수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바로 이렇게 금리를 조정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일입니다.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이자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뉴스 또는 신문에서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과 원숭이 그리고 펭귄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입니다. 이 돈을 원숭이가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1년 뒤 이자 500원을 더해서 1,500원으로 갚기로 합니다. 원숭이는 은행에서 빌린 10,000원을 주고 펭귄에게서 낚싯대를 하나 삽니다. 원숭이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다 팔아서 돈을 법니다. 자, 그럼 과연 원숭이는 1년 뒤에 이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갚을 수 없습니다. 섬에 존재하는 돈은 딱 1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이 500원을 더 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섬에 있는 돈은 1,500원입니다. 원숭이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벌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그럼 우리가 빌린 500원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빌려야죠. 결론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통제하면서 이 원활한 경제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통화량 팽창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당장의 이 인플레이션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독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의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이에 페르사유 조약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연합국에 물어주게 되었죠. 그러나 전쟁에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패전까지 한 독일이 큰 규모의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중앙은행을 통해 엄청난 양의 화폐를 발행했고 국채를 외국의 헐값으로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역시나 치명적이었습니다. 1918년까지만 해도 0.5마르크면 살 수 있었던 빵이 1923년 11월에는 1,000억 마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환율은 1달러에 4조 마르크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시작되고 끝날 즈음에는 가격이 2배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돈의 가치는 지폐를 찍는 종이값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처럼 너무나도 과한 양의 돈을 찍어낸다면 독일과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와 유사한 결과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럼 돈을 더 이상 안 찍으면 되잖아. 돈을 더 이상 찍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섬 이야기를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원숭이는 대출받은 10,000원과 이자 500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15,000원을 다 벌어 빚을 갚았습니다. 자, 그럼 오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리는 은행에서 빌린 500원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당연히 못 갚습니다. 파산하게 되는 거죠. 즉,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은행은 항상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중의 돈이 적게 돌면 결국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파산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누가 이 파산의 우선순위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사거나 또는 투자했던 그런 우리들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누군가 파산하는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면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은 감소합니다. 시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기업은 줄줄이 도산합니다. 그에 따라 통화량도 계속 줄어듭니다. 팽창이 끝난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면 하나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산과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돈 벌기가 힘들어지죠.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금융위기에 대해 언급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허나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 우리는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해 조심히 예측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 금융 위기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10년 장기 채권과 2년 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한 과거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급격한 이자율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절정을 보여주었고 금융회사들은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차를 샀습니다.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빌렸고 빌려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 죄다 빌렸습니다. 결국 하나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했죠. 줄줄이 집을 내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은 추락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온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즉 우리의 부모님들은 집값은 항상 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어도 낮과 같이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10년 동안 동일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 또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다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가 휘청거렸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언론 매체는 미국 연준 정책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로 넘쳐났습니다. 아니, 미국이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미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 전 세계가 감기가 걸린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은 무역입니다. 오일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해서 수입이 필수입니다. 내수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달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 즉 기축통화가 되는 돈은 달러뿐입니다. 그 달러라는 것을 찍어내는 곳이 바로 미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정부기관 소속이 아닙니다. 몇몇 민간은행들의 법인입니다. 전 세계를 휘두르는 이 달러 주인이 미 정부가 아닌 몇몇 금융재벌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 정부 또한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돈을 받아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 규모가 운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려면 미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의 행동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현대 금융 시스템이 마치 카지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지노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마찬가지죠. 금융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중에 충분한 돈이 끊임없이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소비하길 바라죠.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시와 통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죠. 앞서 언급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대가는 고통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먹고 삽니다. 또한 올바른 성장만이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게 해주죠. 우리 또한 이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말이죠. CFP가 알려주는 재테크행 경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